당신 진우 씨 맞잖아.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20년 전 싸늘한 유골함이 되어 돌아왔던 남편이 하나뿐인 외동딸의 결혼식 날 억만장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선희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눈앞의 남자는 틀림없이 가슴에 묻은 남편이었지만 그는 선희를 그저 처음 보는 타인처럼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내를 알아보는 기억도 감정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죠. 대체 그는 왜 아내와 딸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그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식장 입구에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이선희 55살의 홀어머니가 예식장 정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연분홍빛 한복 옷자락이 바람에 살랑살랑 나풀거렸어요. 머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귀 아래로 내려온 잔머리 한 올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함 뒤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충혈된 눈이 숨겨져 있었어요. 선희는 예식장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밑에 깔린 그림자를 선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느낌. 20년을 안고 살아온 그 공허함이 오늘따라 유독 심하게 밀려왔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서연이가 오늘 면사포를 쓰는 날이야. 선희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날에는 그렇게라도 불러봐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부르는 일이 20년째 선희의 유일한 습관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외동딸 서연이가 28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빛나야 할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친정엄마의 슬픔이 딸의 기쁨의 단 한 톨의 그림자라도 드리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희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예식장 정문 앞에 똑바로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는 들어오는 하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고 미소가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볼 근육에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닦을 겨를도 없이 연신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어요. 그렇게 하객들을 맞이하던 선희의 시선이 문득 예식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하얀 리본으로 꾸며진 단상 아래 양쪽 맨 앞줄에 마련된 양가 부모 좌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부 아버지를 위해 마련된 좌석 하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깔린 그 의자 위에는 아무도 앉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영영. 선희의 심장이 찌르르 아려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터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어요. 서연이가 겨우 8살이던 해였죠.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선희의 세상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 며칠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살아있는 남편이 아니라 차갑고 작은 유골함 하나였어요. 선희는 그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공항 로비 한복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8살 서연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울먹이던 작은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날 이후 선희의 삶은 생존 그 자체였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뛰었습니다. 겨울에 손이 트고 갈라져서 물만 닿아도 피가 배어 나왔고 여름에는 더위에 코피를 쏟으면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집에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가 빈집 식탁에 혼자 앉아 차가운 밥을 떠먹고 있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 딸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선희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벌어서 이를 악물고 아꼈어요. 그렇게 피눈물 나는 20년을 버텨낸 끝에 서연이는 당당하게 의과대학에 합격했고 이제는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식장 정문 쪽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도착한 거였어요. 의사 가문으로 유명한 사위네 집안 어른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선희를 보자마자 2걸음 앞으로 다가와 선희의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을 2손으로 꼭 잡아주었어요. 사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돈 어른의 따뜻한 손길에 선희의 코끝이 다시 시큰해졌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네는 동안 등 뒤로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바람결에 실려왔어요. 저분이 신부 어머니래.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딸 키웠다더라. 대단하시다. 정말 혼자서 딸을 의사로 키워내시다니. 선희의 귓가에 그 말들이 하나하나 꽂혀 들어왔습니다.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혼자서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혼자가 아니고 싶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단 하루만큼은 남편이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선희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꾹 삼키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보, 나 우리 딸 당당하게 잘 키웠지? 보고 있지? 우리 서연이 오늘 정말 예쁘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가 살점을 파고드는 아픔으로 눈물을 겨우 눌러 담았어요. 곧 예식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로비에서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예식장 안쪽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점검하며 식순을 최종 확인하고 있었어요. 선희는 여전히 로비 한쪽에 서서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 민우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예복 소매 끝으로 살짝 드러난 손목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단상이 아니라 자꾸만 예식장 정문 쪽을 향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옆에 서 있던 신부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우는 대답 대신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눈이 번쩍 뜨이더니 한껏 상기된 얼굴로 로비 한쪽에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던 선희에게 종종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 목숨을 살려주신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은인께서 지금 막 로비에 도착하셨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과 감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두 눈이 반짝거렸고 코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선희는 사위의 갑작스러운 흥분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가 이전에 들려준 이야기가 어렴풋이 떠올랐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식장 로비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우아한 공간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하객들의 고개가 일제히 정문 쪽으로 돌아갔고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예식장 정문 바깥으로 고급 블랙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자 단정한 검은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좌우로 도열하듯 늘어섰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 대열의 정중앙을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글로벌 거대 인프라 기업 태산그룹의 강현우 회장이었습니다. 은빛이 살짝 섞인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빗겨져 있었고 진한 네이비 양복은 빛이 날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것은 옷이나 차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아우라였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로비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끄는 거인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 한 발 물러서듯 하객들의 발이 저절로 옆으로 빠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작게 터져나왔어요. 저분 태산그룹 회장님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이 결혼식에 오신 거야? 민우가 한달음에 로비로 뛰어나갔습니다. 턱시도 자락이 바람에 펄럭일 정도로 빠르게 달려간 사위는 현우의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깊이 꺾으며 극진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현우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어깨를 두어 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민우 씨, 오늘 정말 멋지네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위엄이 서려 있으면서도 귀 기울이면 특유의 따뜻한 온기가 묻어 있는 그런 목소리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안쪽에 서서 사위의 은인을 맞이하려던 선희의 귓가에 그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마치 20년 전 어느 새벽 식탁 위에 아침밥을 차려놓고 잠든 자신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출근 인사를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고막 깊은 곳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낮으면서도 따뜻하고 귀를 감싸는 듯 하면서도 가슴 밑바닥을 울리던 그 목소리.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색이었습니다. 선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얼음물이 쏟아지는 듯한 전율이 발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심장이 일순간 멈춰버린 것처럼 가슴속이 텅 비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뭐지?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릿느릿 세상의 시간이 반으로 느려진 것처럼 느리게요. 그리고 마주쳤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을요. 선희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서글서글하게 끝이 살짝 휘어지는 눈매가 보였습니다. 왼쪽 눈 바로 옆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까만 점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가슴 깊은 곳에 묻었던 남편의 흔적이 저 남자의 몸 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선희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아른아른 흔들렸고 예식장 로비의 수백 개 조명이 한꺼번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 힘이 풀려 한복 치마 속 무릎이 스르르 접히려는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선희는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저 남자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 민우가 현우의 팔을 조심스럽게 이끌며 선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쪽은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민우의 소개에 현우는 선희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고 점잖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타인에게 건네는 예의 바르고 격식 있는 인사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위분이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우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선희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넓적한 손바닥, 굵은 손가락 마디. 20년 전 새벽마다 자신의 볼을 어루만지던 남편의 투박한 손과 판박이었습니다. 나를 모르겠어? 정말 나를 모르겠느냐고요. 선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딸의 결혼식장이었고 앞에 선 사람은 사위의 은인이었으니까요. 선희는 이를 꽉 깨물고 간신히 떨리는 오른손을 뻗어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충격이 선희의 척추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뜨겁고 단단하고 그리우면서도 낯선 온기가 손바닥 전체로 퍼져나왔습니다. 악수를 끝낸 뒤에도 선희의 손끝에는 그 온기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남편의 체온이 지금 이 순간 살아 돌아온 것처럼 손바닥 위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수행원들의 안내를 받아 귀빈석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예식장 내부의 조명이 하나둘 꺼져갔고 장내가 어둠 속에 잠기면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주례사가 흘러가는 동안 선희의 시선은 자꾸만 귀빈석 맨 앞줄로 향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너무 그리운 나머지 헛것을 보고 있는 걸까? 고개를 살짝 돌려 현우를 훔쳐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스크린의 푸른 빛이 비치는 현우의 옆모습을 선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윤곽선, 오똑한 콧날, 그리고 인자한 미소까지. 선희가 20년 동안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그리워했던 남편의 옆모습이 이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유골함이 되어 돌아온 남편이 저 자리에 살아 앉아 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손끝이 다시 차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단상 뒤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신랑 민우와 신부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 한 장 한 장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아기 시절부터 교복을 입고 활짝 웃던 학창 시절,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호하던 순간까지 두 사람의 성장 과정이 따뜻한 음악과 함께 스크린 위에 펼쳐졌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양가 어른들은 연신 눈시울을 붉히며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도 자신이 찍어준 서연이의 졸업사진이 화면에 비치는 걸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영상 중반부를 넘기자 황량한 벌판 위에 텐트 수십 개가 빼곡히 들어선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사위 민우가 국제의료봉사단 소속으로 파견되었던 튀르키예 오지 마을의 야전 병원이었죠. 하얀 가운을 입고 현지 아이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위의 사진에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머릿속에는 그 사진 속의 밝은 웃음이 아닌 전혀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귀국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주었던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날의 이야기가요.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튀르키예 동부의 외진 산악 마을에 대지진이 들이닥쳤습니다. 새벽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시각이었죠. 대지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뒤틀렸고 마을 전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민우가 근무하고 있던 야전 병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천장의 콘크리트 기둥이 비명을 지르듯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톤의 시멘트 잔해와 뒤틀린 철근, 먼지와 흙더미가 모든 것을 덮쳐버렸습니다. 민우를 비롯한 의료진과 환자 수십 명이 그 잔해 아래의 산채로 매몰되었죠. 숨을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코와 입으로 시멘트 가루가 쏟아져 들어왔고 짓눌린 가슴 위의 무게에 갈비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구조를 기다려야 했지만 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여진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10여 분 간격으로 대지가 다시 울부짖었고 멀쩡히 서 있던 건물들마저 도미노처럼 쓰러져 내렸습니다. 자국민 대피령이 즉각 발동되었고 현지 구조대조차 추가 붕괴의 위험을 이유로 접근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무너진 잔해 아래에서 미약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등 뒤에 두고 구조대원들은 고개를 떨군 채 현장을 떠나야만 했죠. 그때였습니다. 그 처참한 현장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서 대형 국책 터널 공사를 지휘하고 있던 태상그룹의 현우가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측근이 뉴스 속보를 보여주며 회장님, 현지 구조대도 철수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라고 보고하자 현우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 숨을 못 쉬는데 철수가 무슨 말이냐? 현우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에 측근들이 움찔했죠. 현우의 두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대형 포크레인과 크레인, 굴착기를 포함한 가용 장비 전부와 현장 인력 전원을 지진 현장으로 급파하라고요. 수십억 원어치의 장비가 터널 공사 현장을 떠나 지진 피해 지역을 향해 줄지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우 자신도 그 대열의 맨 앞에 섰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쓰고 작업화 끈을 동여맨 채 무너진 건물잔에 덤이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여진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발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불안하게 흔들릴 때마다 수행원들이 제발 뒤로 물러나시라고 애원했지만 현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잔해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있으면 대답해. 소리가 들리면 벽을 두드려. 목이 찢어지도록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전모 위로 흰 먼지가 소복이 쌓였고 양복 위에 덧입은 작업복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에 들어가는 힘이 바닥나고 손바닥에 살같이 벗겨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어요. 포크레인이 세 번째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올린 순간 잔해 아래 좁은 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현우가 먼저 알아챘어요. 주먹으로 잔해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사람이 있어. 빨리. 구조대원들이 달려들어 조심스럽게 잔해를 걷어내자 온몸이 흙먼지와 핏빛으로 뒤범벅이 된 채 간신히 숨만 붙어있던 민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민우를 자신의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려 가슴 가득 품에 안았습니다.
흙투성이 양복 위에 민우의 피와 먼지가 그대로 묻어났지만 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급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 안에서 희미하게 뛰고 있는 젊은 의사의 심장 박동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민우가 그 이야기를 선희에게 처음 들려주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퇴원 후 선희의 집에 찾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담담하게 말을 꺼내던 사위의 눈가가 금세 빨갛게 젖어들었었어요. 어머니, 그분이 아니셨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자네 속에서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군가가 저를 안아올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던 선희는 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한참을 울었었습니다. 딸을 과부로 만들 뻔한 그 끔찍한 사고에서 사위를 살려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은인이 죽은 남편의 얼굴을 하고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환하게 빛났고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귀에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두드려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어둠 속 현우의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20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선희의 가슴을 안쪽에서부터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축하와 박수 속에 결혼식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식장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고 곳곳에서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신랑 민우와 신부 서연이 단상 위에서 나란히 서서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누가 봐도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눈에는 단상 위의 딸도 사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식 내내 선희의 시선은 오직 귀빈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그 남자에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단상에서 내려온 서연이가 엄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선희는 화들짝 놀라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서연이 너무 예뻐서 엄마가 감동받은 거야. 걱정 마. 선희는 딸의 볼을 쓸어내리며 웃어 보였어요. 서연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민우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로연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옆에 마련된 피로연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촛불로 꾸며져 있었고 긴 뷔페 테이블 위에는 갖은 요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코스 요리가 준비된 원형 테이블들이 넓은 홀 안에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죠. 사위 민우가 종종 걸음으로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상기된 볼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회장님 바로 맞은편 자리에 어머니 좌석을 마련해뒀어요. 은인이신 회장님과 저희 장모님 두 분이 편하게 대화하시면 좋겠어서요. 민우의 얼굴에는 은인에 대한 존경과 장모님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는 순전히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선희의 심장에는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20년 전 묻어버린 남편의 얼굴을 한 그 남자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니요. 선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사위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 민우야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안내받은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원형 테이블 맞은편에 현우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선희가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살짝 숙여 점잖고 온화한 눈인사를 건넸어요.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테이블 위로 울렸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 여유 있고 단정한 태도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선희의 손가락 끝이 또다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선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현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아련함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그 미세한 동요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옆에 앉은 사돈 어른이 선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돈, 이 요리 좀 드셔보세요. 맛이 기가 막혀요. 선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사돈 어른의 얼굴이 보였지만 순간적으로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를 올려다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포크를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음식을 찍지도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어른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선희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다시 맞은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20년 전 아침마다 일 나가기 전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선희를 바라보던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방향이 같았어요. 미소를 지을 때 왼쪽 눈가에 생기는 세 줄의 잔주름까지 똑같았어요. 보면 볼수록 선희의 확신은 짙어져만 갔습니다. 20년 전 새벽 어두운 현관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신발끈을 묶으며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보던 남편의 따스한 미소. 가난했지만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아내에게 먼저 건네주던 남편의 손길. 그 남자의 실루엣이 눈앞에 강현우 회장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포개졌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한 남자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숨을 쉬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20년 전 유골함이 되어 돌아온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을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선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이 가슴에 묻은 남편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이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선희는 가쁜 숨을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을 천천히 펴고 목에 걸린 가시 같은 떨림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우리 사위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현우는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은 뒤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의사로서 숭고한 일을 하러 간 청년을 구한 것은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오히려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사위분께 제가 감사하지요. 현우의 겸손하고 따뜻한 대답에 테이블 주변의 하객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귀에는 현우의 말 내용보다 그 목소리의 톤과 억양이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문장 끝에서 살짝 올라가는 특유의 말투, 히읗 발음이 부드럽게 녹아드는 그 따뜻한 느낌이 남편의 충청도 사투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선희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물잔을 들어 마른 입술을 적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고향이 충청도 쪽이신가요? 충청도 특유의 따뜻한 억양이 살짝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선희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저희 남편과 똑같네요. 그 순간 피로 연장의 소란스러운 웅성거림 속에서 선희와 현우 사이에만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향을 묻는 뜬금없는 질문에 현우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가 나도록 받침 위에 내려놓았고 미간이 가볍게 찌푸려졌습니다. 평소 수십억 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인이 고작 고향 하나 묻는 질문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순간 현우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찌릿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단단히 잠가둔 문 뒤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리는 것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두개골 안쪽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장한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천천히 올려 왼쪽 귓볼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왼쪽 귓볼을 부드럽게 비비며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리는 그 고유한 손짓이 저절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었어요. 아니,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발끝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그 버릇, 바로 그 버릇이었습니다. 남편이 극도로 긴장하거나 민망한 말을 꺼내야 할 때면 어김없이 나오던 남편만의 전매특허 습관이었어요. 왼쪽 귓볼을 엄지와 검지로 비비면서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바로 그 동작. 세상에서 남편 한 사람만 하던 그 손짓이었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월급날이 아직 멀었을 때 남편은 부엌 문틀에 기대서서 왼쪽 귓볼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었죠. 선희야, 미안해. 이번 달은 좀 모자라서. 서연이가 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할 때도 남편은 그랬어요. 좁은 현관 앞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왼쪽 귓볼을 비비며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모자란 것을 말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결혼기념일에 꽃다발 하나 못 사다 주는 게 미안하다며 말을 꺼낼 때도 서연이 옷을 새로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고개를 숙일 때도 남편의 오른손은 항상 왼쪽 귓볼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희는 남편의 그 손을 잡아내리며 말했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미안한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선희에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습니다. 베트남 건설 현장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도 남편은 그랬습니다. 잠든 아내 옆에 앉아 왼쪽 귓볼을 비비며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여며주고 새벽같이 집을 나섰죠. 그것이 선희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선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가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감각이 온몸을 관통했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지 않으면 의자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류가 흘렀고 입안이 바싹 말라붙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습니다. 저 손짓은 여보, 당신의 것이잖아. 선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맞은편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선희의 벌겋게 달아오른 눈시울과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황급히 왼쪽 귓볼에서 손을 떼고
헛기침을 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큰 계약을 앞두거나 긴장할 때면 나오는 아주 오래된 부끄러운 습관입니다. 보기 좋지 않았죠? 현우는 멋쩍게 웃으며 손으로 와인잔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로 현우의 이마에 미세한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귓볼을 만진 직후부터 머릿속에서 정체 모를 잔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좁고 낡은 부엌, 희미한 형광등 불빛. 그 잔상은 너무 선명해서 기억이라고 부르기엔 모호했고 상상이라고 치부하기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선희는 현우의 해명에도 눈동자의 흔들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주먹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힘을 주었어요. 눈물을 흘리면 안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되었어요. 하지만 의구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야.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바로 그때 피로연장 직원이 커다란 접시를 들고 다가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계오리가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이자 주변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킹크랩의 선홍빛 등껍질이 조명 아래에서 윤기 있게 반짝였어요. 고소한 향이 테이블 위로 퍼지며 여기저기서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오리가 코앞에 놓이는 순간 현우는 미간을 강하게 찌푸리며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콧방울이 벌름거렸고 이마에 가느다란 핏줄이 돋아날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현우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접시를 당장 멀리 치워달라는 손짓을 급하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심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걔는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으면 목구멍이 부어올라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체질이 유별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의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 남편 역시 평생 게장 한 모금 못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때 선희가 게장을 담가왔더니 냄새만 맡고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밤새 긁어댔었어요. 목구멍이 부어올라 숨이 막힌다며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선희는 남편이 있는 식탁에 개를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왼쪽 귓볼을 만지는 버릇, 충청도 억양, 그리고 이제 갑각류 알레르기까지.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개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이은 충격과 정체 모를 두통 때문이었는지 현우의 이마와 목덜미에 송골송골 차가운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냅킨으로 축축한 이마를 연신 닦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따라 식장이 유독 덥군요. 현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불편한 기색으로 넥타이 매듭을 느슨하게 풀었어요. 워낙 더위를 심하게 타는 체질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는 유독 땀이 많이 나서 수행원들도 이미 익숙한 눈치였어요. 선희의 눈에 또 한 번 남편이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도 여름이면 유독 힘들어했어요. 선풍기 앞에 벌렁 드러누워서 더위를 못 참겠다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부채질하던 그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현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쳤어요. 그리고 흰 와이셔츠에 소매 단추를 풀더니 소매를 두어 번 거칠게 걷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셔츠 소매가
팔뚝 안쪽으로 거쳐 올라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의 하얀 팔목 안쪽에 길게 일그러진 흉터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아물어 붉은 기가 남아있는 반달 모양으로 휘어진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금 옅어지긴 했지만 누가 봐도 깊은 상처가 제대로 치료되지 못한 채 아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독한 흉터였어요. 선희는 그 흉터를 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려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한순간에 하얗게 변했고 귀 안에서 윙하는 이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손바닥을 얼굴에 꽉 눌렀지만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전 홍은동이었습니다. 동네 언덕배기에 있던 허름한 놀이터,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높은 미끄럼틀 위에서 서연이가 까르르 웃으며 놀고 있었어요. 남편이 밑에서 올려다보며 조심하라고 소리쳤지만 아이는 신이 나서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작은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지며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작업복 차림의 거친 몸이 콘크리트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렸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남편은 몸을 날려 딸아이를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남편의 등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온몸이 뒤틀렸지만 두 팔은 서연이를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아빠 품에 안긴 채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어디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팔목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끄럼틀 하단에 날카롭게 튀어나온 녹슨 철제 모서리에 왼쪽 팔목 안쪽이 깊게 긁히며 살점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었습니다. 피가 콸콸 쏟아졌지만 남편은 이를 악물며 딸을 품에서 놓지 않았어요. 피가 서연이의 옷 위로 뚝뚝 떨어지는데도 남편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괜찮다, 서연아 괜찮다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병원비 몇십만 원이 없었습니다. 종합병원 대신 동네 보건소에서 대강 꿰매는 바람에 그 깊은 상처는 평생 지독하게 일그러진 반달 모양의 붉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선희는 밤마다 남편의 팔목에 약을 발라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서요. 돈이 없어서 남편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한 것이 선희에게는 평생의 죄책감이었거든요. 남편은 오히려 흉터를 쓰다듬으며 이거 서연이한테 훈장이야. 딸 지켜낸 아빠의 훈장이라며 웃었지만 선희는 그 일그러진 살갗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흉터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하얀 팔목 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그리움과 서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 연장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리며 현우를 향해 외쳤습니다. 진우 씨, 당신 진우 씨 맞잖아. 왜 나를 모른 척하는 거야? 선희의 절규가 피로 연장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접시를 들고 있던 서빙 직원이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스피커 너머로 선희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고 피로 연장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우는 진우라는 이름이 귀에 꽂히는 순간 가슴을 보이지 않는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뇌가 쪼개질 듯한 강력한 두통이 머릿속을 관통했어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행원 2명이 재빨리 양쪽에서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현우는 이마에 식은 땀을 거칠게 닦아내며 선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위에 억지로 만든 단호한 표정을 올려놓았어요.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현우는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피로 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육중한 등이 점점 작아지며 출구 너머로 사라져갔어요. 선희는 멀어져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무릎이 꺾이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쓰러지며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갔어요. 선희는 그것도 모른 채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깨가 미친 듯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그리움과 서러움이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선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방금 사라진 그 남자의 뒷모습만이 흐릿한 눈물 너머로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예식장을 황급히 빠져나간 뒤 피로 연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잔잔하게 번져나갔어요. 선희는 멀어져가는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피로 연장 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20년 전 인천공항에서 남편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와 똑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눈앞에서 떠나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선희는 의자 위에 주저앉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어깨가 들썩일 만큼 거센 울음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시 후 딸 서연과 사위 민우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웨딩카가 대기하고 있는 예식장 로비로 나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머금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어 나오던 서연이가 로비 한쪽에 앉아 있는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눈물에 젖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달려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딸의 맑은 눈동자에 근심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본 선희의 가슴이 또다시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엄마의 눈물로 그림자를 드리울 수는 없었습니다. 선희는 간신히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기뻐서 그래. 우리 서연이가 너무 예뻐서 엄마가 감격한 거야. 걱정 마, 어서 가렴.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지만 선희는 끝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평생을 그래왔던 것처럼요. 아파도 웃고 힘들어도 웃고 무너져도 딸 앞에서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20년의 습관이 이 순간에도 선희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안심한 듯 한 번 더 엄마의 손을 꼭 쥐어주고는 짐을 확인하러 잠시 앞장서 걸어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희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딸에게 보여준 그 웃음이 얼마나 큰 힘을 써야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딸이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공항으로 출발하려는 사위 민우의 소매를 급히 붙잡았습니다. 예식장 로비 한쪽 구석 하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기둥 뒤편으로 사위를 끌어당겼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혹시 강 회장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있니? 목이 완전히 쉬어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장모님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과 절박한 태도에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평소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던 은인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회장님은 과거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아주 큰 사고를 당해 쓰러진 채로 현지인들에게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더 들어가 사위의 소매가 구겨졌습니다. 발견 당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으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과거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민우는 장모님의 떨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아는 비밀을 조심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어서 베트남에서 이름도 없이 한참을 막노동하며 고생하셨대요.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억상실증. 사위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선희의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머리를 세차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얘졌고 두 귀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아내와 딸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여자를 만나 가족을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희가 혹시라도 품었을지 모를 그 한 줌의 원망이 이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기억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도 딸의 얼굴도 홍은동 허름한 집의 빨간 대문도 새벽마다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던 그 따스한 기억도 전부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선희는 유골함을 안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어딘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선희의 가슴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울었던 밤들이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놓았던 새벽들이 서연이 아빠 참관 수업 때 혼자 교실 뒤편에 서서 눈물을 삼키던 그 수많은 날들이 한꺼번에 가슴 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식장 밖에서 웨딩카의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우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 그만 가볼게요. 건강히 계세요. 두 사람이 나란히 웨딩카에 오르자 하얀 리본으로 장식된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선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멀어져가는 딸의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마지막까지 흔들어 주었습니다. 울면서도 웃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딸이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눈물이 아닌 웃음이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얀 웨딩카가 예식장 정문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차가운 바닥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남편의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홀로 서럽게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해도 목구멍 밑바닥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고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그리움과 서러움과 미안함이 이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해외 대형 인프라 계약건을 체결하기 위해 수행원들과 함께 공항에 도착한 현우는 경호원들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가죽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앞에 놓인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지만 서류 위의 글자가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예식장에서 벌어진 일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자신을 부르던 그 여인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눈시울, 떨리는 입술 사이로 터져나왔던 절규. 그 여인이 불렀던 이름, 진우라는 두 글자가 귓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지 현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거칠어진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았을 때 온몸을 관통하던 전기 같은 감각도 왜 그토록 낯익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출장을 연기하실까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이 그의 대답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와이셔츠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팔목 안쪽에 길게 일그러진 반달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늘 거기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그 흉터가 눈에 밟혔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흉터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아까 그 여인이 이 흉터를 보고 비명을 질렀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흉터를 보고 왜 저토록 울부짖었던 것일까요? 마치 이 상처의 사연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이 상처가 왜 이토록 가슴이 아픈 거지? 20년 동안 무수히 바라보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까지 가슴이 저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 흉터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데 주인인 자신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의 두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관자놀이 안쪽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드는 듯한 압박감이 뇌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비행기 탑승 시간을 알리는 안내가 울렸고 현우는 깊은 번민과 함께 무거운 몸을 일으켜 탑승 게이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공항 천장에 달린 수십 개의 대형 스피커에서 베트남 호찌민행 여객기의 탑승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영어로, 그 다음 한국어로, 그리고 마지막에 현지 베트남어로. 베트남어 특유의 높낮이가 뚜렷한 성조와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억양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현우의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귓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익 하는 고음이 양쪽 귀를 관통하듯 찔러 들어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공항의 형광등도 게이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손에 쥐고 있던 탑승권도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빛 속에서 거대한 영상이 머릿속을 덮쳐왔어요.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하던 터널 천장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비명을 지르듯 갈라지고 천장에서 수십 톤의 암석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욱한 화약 먼지 속에서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서로를 찾으며 울부짖던 그 절규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무너진 암석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두개골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피가 이마를 타고 눈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때까지 돌바닥을 긁으며 기어갔던 자신의 처참했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틈새를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터널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진흙이 무너지면서 몸이 기울었고 거센 빗물과 진흙탕에 휩쓸려 깊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날카로운 바위와 나뭇가지에 찢기고
부서지는 감각이 20년이 지난 지금 인천공항 로비 한복판에 서 있는 현우의 온몸의 세포를 동시에 깨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진흙 속에 파묻혀 의식을 잃어가던 그 마지막 순간 머릿속에서 아내와 딸의 얼굴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라지던 그 감각까지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장 따뜻한 기억들이 강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콧노래를 부르던 아내의 뒷모습, 아내가 돌아보며 지어주던 그 환한 미소, 떡국 냄새가 가득한 설날 아침, 자신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까르르 웃던 어린 딸의 얼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위에 딸을 받아내며 팔이 찢겨나가던 그 순간의 아픔과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느꼈던 뜨거운 안도감, 그리고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날 밤 잠든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내의 거친 손을 한참 동안 쓰다듬다가 새벽같이 현관문을 나서던 자신의 마지막 발걸음까지 20년 동안 뇌의 깊은 곳에 갇혀있던 모든 기억이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강현우가 아니었어. 나는 한진우였어. 내 아내 선이, 내 딸 서연이. 2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유골함을 안고 올 때, 딸이 아버지 없이 의사가 되기까지 피눈물을 흘린 때, 정작 자신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선이야, 내가 미안해. 서연아. 공항 한복판에서 모든 기억의 빗장이 풀린 진우는 정신을 잃을 듯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기둥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고급 양복 차림의 거구가 공항 바닥을 향해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행원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진우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급하게 부축하는 수행원들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20년치의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번잡한 소음도 수행원들의 다급한 목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얼굴만이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 피로 연장에서 자신을 부르며 울고 있었던 아내, 20년을 혼자 버텨온 선희의 얼굴이요. 탑승 게이트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은 진우는 터질 것 같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 사이로 20년 전 자신의 신분이 뒤바뀌어 버린 거대한 비극의 전말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져 있던 기억이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20년 전 그 비극적인 사고 당일이었어요. 베트남 산악지대의 국책 터널 발파 현장은 한여름이었지만 깊은 산속 지하로 파고드는 터널 안쪽은 바깥과 달리 서늘하고 습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서 지하수가 스며들어 물방울이 맺혔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갱도 깊은 곳은 한기마저 느껴질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축축한 냉기를 막기 위해 작업복 점퍼를 걸치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더위를 심하게 타던 진우는 달랐어요. 다른 동료들이 서늘하다며 점퍼 지퍼를 올리는 와중에도 진우만은 안전모 밑으로 땀이 줄줄 흘러내려 눈앞이 침침했고 작업복 점퍼는 등판부터 소매까지 땀에 흠떡 젖어 쥐어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잠시 교대 시간이 되어 터널 밖으로 나온 진우는 후텁지근한 바깥 공기에 더위가 한층 더해지자 젖은 작업복 점퍼를 벗었어요. 현장 입구에 노인간이 의자 등받이에 점퍼를 걸쳐두고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미지근한 물이었지만
타는 목을 간신히 적셔주었어요. 그 점퍼 안주머니 안쪽에는 타국에서 자신의 유일한 신분증이었던 한국 여권이 들어있는 가죽 지갑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아내 선희의 사진과 딸 서연이의 돌잔치 사진을 끼워놓은 그 낡은 지갑.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보며 버텼었는데 진우는 점퍼를 벗으면서 그 지갑을 미처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야간 근무를 교대하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가려던 한국인 동료 작업자가 현장 입구에서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심한 감기 몸살이 들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오한이 심했어요. 몸살에 서늘한 터널 안냉기까지 더해질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팔을 감싸 안은 채 한기에 떨고 있었어요. 천성이 착하고 정이 많았던 진우는 떨고 있는 동료를 보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구, 이 친구야. 몸살기가 심하네. 내 점퍼 지금 안 입고 말리는 중이니까 그거라도 걸치고 들어가. 진우는 의자에 걸쳐두었던 자신의 작업복 점퍼를 집어 동료의 어깨에 직접 걸쳐주었어요. 동료가 고마운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며 형, 고마워. 내일 소주 살게 하고 웃었습니다. 진우도 손을 흔들며 웃어주었죠. 그것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20년이나 갈라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동료가 진우의 여권이 든 점퍼를 입고 터널 깊숙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료의 뒷모습이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과 10분 뒤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발파 오리로 터널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고 수십 톤의 암석과 콘크리트가 비명을 지르듯 갈라지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터널 안쪽 막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동료는 무너져 내리는 암석 더미에 깔려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시신을 수습한 베트남 현지 당국은 시신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점퍼 안주머니에서 나온 한국 여권과 가죽 지압을 근거로 사망자를 한진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유골함을 만들어 한국의 아내 선희에게 보냈어요. 선희가 인천공항에서 받아들었던 그 차가운 나무 유골함 안에는 실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뼈가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희가 20년 동안 안고 울었던 그 유골함이 남편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료의 선희에 보답한 작은 친절 하나가 두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비극이었습니다. 정작 진짜 남편 한진우는 터널 입구 쪽에 서 있다가 무너져 내리는 암석잔의 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어요.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간신히 터널 밖으로 기어 나왔지만 산사태와 함께 쏟아지는 빗물과 진흙탕에 휩쓸려 깊은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에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과거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렸어요.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한국에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와 딸이 있다는 것도 전부 잊어버린 채 베트남 현지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처절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밤이면 공사장 컨테이너 안에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눈을 뜨면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름 없는 동양인 노동자로 떠돌던 어느 날 진우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 베트남 정부의 최고 고위 관료인 국방부 장관이 시찰을 왔어요. 장관 일행이 경호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바로 그때 한쪽에서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는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비명을 지르듯 기울어지며 장관을 향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경호원들마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과거 기억은 사라졌어도 뼛속까지 밴 의로운 성품과 희생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딸을 받아 안았던 그 몸, 위험 앞에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본능은 기억이 없어도 근육 속에 살아 있었어요. 진우는 주저없이 몸을 날려 무너지는 철골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으로 장관을 감싸 안으며 쏟아지는 철골 파편을 등으로 막아냈어요. 등과 어깨에 철근이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이를 악물고 두 팔 안의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관은 긁힌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어요. 목숨을 건진 장관은 신원 미상의 이 동양인 청년에게 깊이 감복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진우에게 직접 찾아와 두 손을 잡으며 감사를 전했어요. 이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외교적 협조를 조율하여 그가 한국인임을 증명하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그에게 새로운 신분과 국적 증서를 만들어준 것이었죠. 그 새 이름이 바로 강현우였습니다. 이후 장관의 든든한 자금 지원을 발판 삼아 진우의 몸에 남아있던 건설 현장의 감각과 본능적인 사업 수완으로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터널을 뚫고 도로를 놓고 다리를 세우며 사업을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글로벌 인프라 기업 태산그룹을 일구며 거부가 되었던 거였습니다. 기억이 없었기에 과거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모든 비밀의 퍼즐 조각이 마침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진우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해외 출장 탑승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종이 조각이 공항 바닥 위로 흩날렸습니다. 진우의 눈에서는 20년치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뛰는 동안 자신은 기억을 잃은 채 재벌이 되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코피를 쏟으며 딸을 의사로 키우는 동안 자신은 태산그룹의 회장이 되어 세계를 누비고 있었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이야, 내 딸 서연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우의 절규가 공항 출국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하며 달려들었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회장님. 하지만 진우는 수행원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고급 양복이 땀과 눈물로 흠뻑 젖는 줄도 모른 채 진우는 탑승 게이트를 등지고 공항 밖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야 할 곳은 하나뿐이었어요. 20년 전 아내와 딸과 함께 살았던 홍은동 언덕길 끝 그 낡은 집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이 땀과 눈물로 흠뻑 젖는 줄도 모른 채 진우는 공항 출구를 박차고 나와 택시 승차장으로 폭풍처럼 달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택시의 뒷문을 거칠게 벌려 열고 몸을 던지듯 올라탄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기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기사님, 서대문구 홍은동 언덕길 골목으로 가장 빨리 가주십시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빠르게 흘러갔고 고속도로의 가로등이 긴 빗줄기를 그리며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20년 동안 아내가 겪었을 세월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흘러갔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으로 달려가던 아내. 코피를 흘리면서도
딸의 학원비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을 아내. 딸의 의대 수련 기간 동안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며 한잠도 못 잤을 아내. 그 모든 고통을 남편이 죽었다고 믿으며 혼자서 버텨왔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택시가 마침내 홍은동 언덕길 골목 구석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진우는 지갑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기사에게 건네고 문을 박차고 내렸어요. 좁은 골목길 끝에 빛바랜 대문이 보였습니다.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라곤 페인트가 조금 더 벗겨진 것뿐이었어요. 그 대문 너머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빛바랜 대문을 거칠게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리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어요. 좁고 낡은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나무 평상 위에 아내 선희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한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예식장에서 돌아온 뒤 옷을 갈아입을 기력조차 없었던 거였어요. 부은 눈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홀로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텨낸 여자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쓸쓸해 보였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내의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마당 바닥의 차가운 시멘트 위에 양쪽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우는 청소와 공장일로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한때 곱고 부드러웠던 그 손이 20년 세월의 무게로 이토록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선이야, 내가 미안하다. 이 못난 남편이 너무 늦게 왔다. 선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식장에서 들었던 그 정중하고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20년 전 새벽에 현관에서 작업복을 입고 선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이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어요. 예식장에서 처음 뵙겠다며 악수를 건네던 그 낯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새벽 어둠 속에서 아내를 바라보며 미안한 듯 왼쪽 귓볼을 만지작거리던 남편 한진우의 눈빛이 그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선희는 살아 돌아온 남편의 목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껴안았어요. 거칠어진 손가락이 남편의 양복 등판을 움켜쥐었습니다. 놓으면 또 사라질 것 같았어요. 마당이 떠나가라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그리움과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두 사람은 좁은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다시 열렸어요. 결혼식 내내 엄마의 얼굴빛이 이상했던 게 끝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딸 서연이었습니다. 예식 직후 엄마 괜찮아? 물었을 때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억지였다는 걸 딸은 알고 있었어요. 피로 연장해서 장모님이 오열하던 모습까지 직접 목격한 사위 민우 역시 불안한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공항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는 신혼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고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딩카는 공항 대신 홍은동 언덕길을 향해 방향을 틀었어요. 두 사람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태상그룹의 거물 회장이 엄마를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어 대문 앞에 선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리더니 멍하니 서 있는 딸과
사위를 부서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내 사위인 줄도 모르고 그 차가운 지진더미 속에서 꺼냈는데 20년 전 내가 터널 잔해 속에서 죽을 뻔했던 그 아픔이 몸에 기억으로 남아 자네를 살리라고 하늘이 나를 그곳으로 보냈었구나. 서연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이분이 아빠야? 선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손을 잡아 진우의 손 위에 포개 놓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아빠가 살아계셨어. 사고 때 기억을 잃으셔서 우리를 못 찾으신 거야. 진우가 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예쁜 딸의 손을 이 못난 아비가 직접 잡고 식장에 들여보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기억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서연이는 아빠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8살 이후로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던 아빠의 품이었습니다. 기억 속 아빠의 가슴은 딱딱한 작업복 냄새가 났었어요. 지금은 고급 양복의 부드러운 천이 볼에 닿았지만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 소리는 똑같았습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자신을 안아 올리며 까르르 웃게 해주던 그 심장 소리. 8살 이후로 중학교 졸업식도 고등학교 입학식도 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도 아빠 자리는 늘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손이 지금 서연이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아버지의 손이 2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채우듯 그 손길은 넓고 따뜻했어요. 민우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잔해 속에서 자신을 품에 안고 구급차까지 달려준 그 사람이 장인어른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네 사람은 좁은 마당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폭풍 같은 눈물의 상봉을 나누었습니다. 밤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별빛이 하나둘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로부터 1년 뒤 따스한 봄볕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서며 마침내 강현우라는 이름 대신 진짜 이름 한진우를 완벽하게 되찾았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자기 이름을 되찾은 남자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어요. 매주 주말이면 태산그룹의 총수인 진우는 화려한 정장 대신 낡은 면 티셔츠를 입고 홍은동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 마당 평상 위에서 함께 먹었어요. 처음에는 된장과 고춧가루의 비율을 몰라 맵기만 한 찌개를 끓여냈지만 선이가 웃으며 옆에서 알려주었어요.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한 숟갈씩 채워가듯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국물을 나눠 먹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가끔 진우가 왼쪽 귓볼을 만지작거리면 선이가 그 손을 잡아내리며 웃었어요. 이제는 미안해할 것이 없는데도 남편의 그 버릇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봄날 오후 병원 일로 바쁜 딸 서연이와 사위 민우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만삭의 배를 조심스럽게 감싼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새 생명을 품고 있는 딸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딸의 배에 손을 얹었어요. 손바닥 아래로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가족이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곧 이 가족의 새 생명이 한 명 더 찾아올 거였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홍은동 마당 평상 위에서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꽉 맞잡고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찰칵 울리는 순간 진우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차가운 바람을 견뎌낸 홀어머니의 눈물과 모든 기억은 사라질지언정 남을 위해 몸을 던지던 남편의 의로운 성품이 마침내 기적 같은 봄날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해도 하늘이 이어준 천륜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이 기적 같은 사연이 가슴 먹먹한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이 가여운 부부의 앞날을 위해 댓글창에 따뜻한 축복과 응원의 한마디를 가득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